할리 데이비드 소로 케이프 코드.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중 유일하게 바다에 대해 쓴 책 케이프 코드를 소개합니다. 우선 케이프 코드는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맨 처음 도착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현재에는 LGBT들의 천국, 프로빈스타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철 돌고래를 보기 위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소로는 1849년 10월과 1850년 6월, 1877년 7월에 여행하였습니다. 소로의 장점답게 자연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그의 자연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이 케이프 코드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간략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이프 코드는 매사추세츠의 팔에 해당한다. 맨살을 드러낸 구부린 팔뚝 모양을 하고 있다. 어깨에 해당하는 곳이 버저즈만이고 팔꿈치 또는 척골단에 해당하는 곳이 케이프 말레바레, 오늘날의 너셋, 팔목은 트루주, 주먹은 모래로 뒤덮인 프로빈스타운이다. 미국 지질학자 히치콕에 따르면 케이프 코드는 거의 전역이 모래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어떤 곳은 90m 깊이까지 모래땅이다. 하지만 지표 아래를 조금만 파보면 숨겨진 안반층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안가 끄트머리의 일부분이 충적세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홍적세 토양이다. 고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앞부분 여기저기에서는 모래가 섞인 거대한 돌덩이들을 발견된다. 하지만 뒷부분 48km 지역에서는 바위나 자갈 같은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서양이 해안을 침식해 보스턴 항만과 여러 만들이 생성되었고 해류에 의해 퇴적된 미세한 암석 조각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모래톱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채텀은 그 지역의 다른 동네보다 안개가 더 자주 낀다. 그래서 여름에는 안개가 나무를 대신해 탁 트인 전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옥들에 쏟아지는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바다에서 1.5km까지는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심은 과일나무들도 동풍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봄에 극심한 폭풍과 몰아치고 나면 껍질에서 짠맛이 날 수 있다. 갯벌을 너무 자주 뒤엎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봄마다 동쪽에서 몰아치는 폭풍이 지나가면 이 해변에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동쪽에서 떠내려온 나무들로 온통 뒤덮이곤 했다. 줍는 사람이 그 나무들의 임자였다. 유목이나 난파선의 물건들을 발견하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갖는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안으로 끌어올려서 돌을 하나 얹어 놓아야 한다. 임자가 있다는 표시다. 돌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인 셈이다. 우리는 이색적인 광채를 바라며 가을빛 풍경을 보여주는 사막, 한편으로는 일종의 약속의 땅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인 곳을 횡단하고 있었다. 케이프 코드 뒤편은 얼음이 언 적이 없고 얼음이 언다 해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며 눈도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 바닷물에 잠기거나 폭풍에 날려 유실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때로는 겨울에 바닷물이 빠졌을 때 해변이 얼어붙기도 해서 고제 뒤편으로 올라가는 48km쯤 되는 길이 마룻바닥처럼 반질반질해지는 바람에 걷기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바다는 무엇이든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다. 오늘 그 바다는 보랏빛 바다였다. 이것은 전에 내가 전혀 쓰지 않던 표현이다. 바다는 군데군데 또렷하게 철진한 포도의 짙은 보랏빛을 띠었다. 하지만 시종일관 온갖 색깔로 물들어 있다. 바다에서 돌아올 때 왜 바다를 응시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바다보다 하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 하이랜드 등대에 다다랐는데 1.5에서 3km 전부터 모래톱 위로 우뚝 솟아오른 하얀 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등대는 너셋 등대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있다.
너셋 등대 주변 지역은 거대한 점토층이 대사형에 인접해 형성되어 있어서 클레이 파운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이랜드 등대지기의 말에 따르면 그 점토층이 케이프 코드를 끝까지 가로질러 펼쳐져 있으며 이 지역의 점토층 지대는 폭이 3km쯤 된다고 한다. 하이랜드 등대는 철제 덮개가 있는 흰 벽돌 건물이다. 그 옆에 등대지기의 숙소가 붙어 있는데 그 숙소 또한 벽돌로 지은 단층 집으로 정부 소유이다. 해변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든 바람 없이 평온하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이든 낮이든 늘 무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시야에 들어오는 거대한 경관이 쉬지 않고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맑은 날에는 가장 게으른 사람도 눈꺼풀을 치켜 올리기만 하면 케이프 코드 건너편 멀리 플리머스까지 또는 대서양 너머 시선이 닿는 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너무 게을러서 눈조차 뜨기 싫어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변은 일종의 중립지대다. 이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다. 그곳은 또한 아주 평범한 장소이기도 하다. 육지를 향해 쉴 새 없이 넘실대는 물결은 너무 멀리까지 흘러가고 인간이 길들일 수 없기에 친숙해질 수 없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거센 파도가 물거품을 일으키는 끝없이 이어진 해변을 따라 느릿느릿 걷다 보면 우리 또한 찐득찐득한 갯벌의 산물이 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케이프 코드는 1602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들 한다.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는 기술을 습득한 최초의 사람들, 1620년 11월 11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케이프 코드 항만에 닻을 내렸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여태껏 본 중에 가장 많은 새들이 있었다. 인간의 손때가 거의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야생지대였다. 실제로 처음에 그들은 주거 공간을 만드느라 정신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곳의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가을이 오면 심지어 8월에도 그곳에서는 사색의 계절이 시작된다. 케이프 코드의 어디를 걷든 무언가 얻을 수 있다. 살을 내는 추위와 황량함조차 밤의 안식처가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고 그런 조건이 오히려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모험심을 부추기기도 한다. 작은 만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맨살을 드러낸 이 구부린 팔뚝, 케이프 코드다. 바닷가의 샘과 폭포를 보고 싶은가?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샘과 폭포 중 최고가 될 샘과 폭포가 바로 여기 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을이나 겨울, 그때가 바로 그곳을 방문해야 할 때다. 소로와 함께한 케이프 코드 여행 어떠셨나요? 케이프 코드는 보스톤과 가까이 있어 보스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주말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이고 11월부터는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로가 이야기한 대로 가을과 겨울에 이곳을 찾는다면 조금은 황량하고 쓸쓸한 바닷가를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소로의 말처럼 이곳의 자연은 모래와 습지, 특별한 식생을 만날 수 있기에 어느 시기이건 방문하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특히 북적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겨울의 케이프 코드를 저도 추천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구독 꾹!